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박철민입니다. 이제 62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딸을 찾아 떠난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시대의 어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진실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Chapter 1. 전화. 2025년 10월 3일 새벽 4시 나는 한강을 걷고 있었다. 서울의 공기는 차가웠다. 안개가 강 위를 덮고 있었다. 나는 매일 이 시간에 걷는다. 30년 넘게 그래왔다. 몸은 늙었지만 습관은 남았다. 왼쪽 무릎이 쑤셨다. 1989년 함경북도에서 다친 곳이다. 오른쪽 어깨도 아팠다. 총상 후유증이었다. 하지만 걷는 건 멈출 수 없었다. 걷지 않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진다. 그리고 생각은 기억을 부른다. 기억은 견딜 수 없다. 휴대폰이 울렸다. 진동이 주머니를 때렸다. 나는 멈춰섰다. 새벽 4시에 오는 전화. 좋은 소식일 리 없다. 화면을 봤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하지만 전화는 또 울렸다. 같은 번호였다. 세 번째 진동이 왔다. 나는 한숨을 쉬고 받았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다. 젊은 여자였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아저씨, 박철민 아저씨시죠? 그렇습니다만. 저, 지민이 친구 수진이에요. 기억하세요? 나는 기억했다. 딸의 대학 친구였다. 한두 번 본 적 있었다. 기억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민이가. 그녀의 목소리가 끊겼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기다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지민이가 연락이 안 돼요. 벌써 3주째예요.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평온하게 유지했다. 3주요? 네, 처음엔 바쁜 줄 알았어요. 지민이가 캄보디아 갔잖아요. 새 직장 때문에. 캄보디아.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다. 언제 갔습니까? 2달 전이요. 8월 초에요. 프놈펜이라는 데 갔어요. 디지털 마케팅 회사래요. 처음엔 연락 잘 됐어요. 매일 카톡하고 사진도 보냈어요. 그런데 3주 전부터 일신만 하더니 아예 안 읽어요. 전화도 안 받고요. 나는 눈을 감았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마지막 연락이 언제였습니까? 9월 12일이요. 그날 밤 11시쯤이었어요. 이상한 카톡을 보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수진이 휴대폰을 만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읽기 시작했다. 수진아, 여기 뭔가 이상해. 회사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 근데 돈은 진짜 좋아. 다음 주에 자세히 얘기할게. 지금은 좀 바빠. 그게 마지막이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사관에는 연락했습니까? 네, 했어요. 근데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성인이 스스로 간 거라서. 개인 문제래요. 나는 알고 있었다. 대사관은 그런 곳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다. 문제를 정리하는 곳이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아저씨, 괜찮을까요? 지민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다. 연락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소리만 들렸다. 나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다. 라이터 불꽃이 떨렸다. 담배 연기가 안개와 섞였다. 지민, 내 딸. 29년 전 태어났다. 아내가 죽고 나서 혼자 키웠다. 아니, 키웠다고 할 수 없다. 나는 자주 집을 비웠다. 일 때문이었다. 공식적으론 무역업이었다. 실제론 다른 일이었다. 지민은 혼자 자랐다. 할머니 손에서. 나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냥 돈 보내는 사람이었다. 지민은 나를 무서워했다. 내가 집에 오면 방문을 잠갔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나도 말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남이 됐다. 같은 집에 사는 남. 그녀가 대학 갈 때 나는 돈만 댔다. 졸업할 때도 가지 않았다. 일이 있었다. 항상 일이 있었다. 작년에 아내 기일에 처음 같이 밥 먹었다. 어색했다. 그녀는 스마트폰만 봤다. 나는 술만 마셨다. 아빠, 나 곧 이사 갈 거예요. 그래. 혼자 살 거예요. 그래라.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 그 후로 6개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나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사라졌다. 캄보디아에서. 나는 담배를 강물에 던졌다. 불빛이 물에 닿아 꺼졌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구로구 낡은 빌라 3층. 15평짜리 방 하나, 거실 겸 침실이었다. 부엌은 싱크대 하나, 화장실은 변기와 샤워기. 나는 옷장을 열었다. 뒤쪽에 검은 가방이 있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10년 동안 열지 않은 가방. 지퍼를 열었다. 안에는 물건들이 있었다. 여권, 달러 현찰 5,000불, 중국 신분증 2개, 베트남 신분증 1개, 낡은 군용 나이프, 그리고 권총 한 자루, 토카레프 TT-33, 소련제 권총. 1987년에 받았다. 북한에서 가져온 것. 총알은 7발 남았다. 나는 총을 꺼내 확인했다. 기름칠이 필요했다.
책상 서랍에서 기름을 꺼냈다. 천천히 총을 닦았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다. 35년 전 동작 그대로였다. 총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노트북을 켰다. 프놈펜행 항공편을 검색했다. 인천에서 6시간, 가장 빠른 편은 오후 2시. 나는 예약했다. 편도 돌아올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 언제 돌아올지 몰랐다. 아니, 돌아올 수 있을지도. 시계를 봤다. 새벽 5시, 9시간 남았다. 나는 샤워를 했다. 찬물로. 거울에 비친 내 모습. 62세 남자, 흰머리가 반, 얼굴에 주름, 목에 칼자국 흉터, 가슴에 총상 자국 3개. 이게 내 인생의 지도였다. 폭력의 지도. 나는 면도를 했다. 깔끔하게. 옷을 입었다. 검은 바지, 회색 셔츠, 검은 점퍼, 평범한 차림, 눈에 띄지 않는 옷, 가방을 챙겼다. 옷세벌, 세면도구, 노트북, 충전기, 그리고 검은 가방,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지민이 고등학생 때 사진, 교복 입은 모습, 웃고 있었다. 나를 향해서가 아니었다. 카메라를 향해서. 나는 사진을 지갑에 넣었다. 현관문을 열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갔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다. 하지만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오고 있었다. 나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다. 공항으로 가는 길, 프놈펜으로 가는 길, 딸을 찾으러 가는 길. 아니, 딸이 남긴 흔적을 찾으러 가는 길. 나는 알고 있었다. 3주 동안 연락 없는 사람, 동남아시아에서 좋은 결과일 리 없다. 하지만 가야 했다. 아버지니까. 비록 나쁜 아버지였지만, 비록 자격 없는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아버지였다. 지하철이 왔다. 나는 탔다. 문이 닫혔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둠 속으로. 챕터 1 종료. 다음 챕터 2에서 계속됩니다. 철민은 프놈펜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리는 건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두운 세계입니다. 인천공항 3터미널. 오후 1시. 나는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섰다. 여권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말했다. 나는 여권을 건넸다. 그녀가 화면을 확인했다. 프놈펜 편도시네요. 돌아오는 표는 안 끊으셨어요? 아직 일정이 안 정해졌습니다. 아, 네. 짐 붙이실 거 있으세요? 기내 반입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탑승권입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좋은 여행. 나는 속으로 웃었다. 여행이 아니었다. 이건 작전이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 금속 탐지기가 울리지 않았다. 총은 가방 밑바닥에 숨겨뒀다. 특수 처리된 공간이었다. 엑스레이도 잡히지 않았다. 오래된 기술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유효했다. 면세점을 지나쳤다.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있었다. 웃고 떠들고 사진 찍고 평화로운 모습들. 나는 그들과 다른 세계에 있었다. 탑승구 27번. 나는 구석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비행기가 대기하고 있었다. 에어아시아, 빨간 기체. 저가 항공사였다. 상관없었다. 어차피 목적지만 중요했다. 휴대폰을 꺼냈다. 지민의 카톡방을 열었다. 마지막 메시지는 8월 15일. 아빠, 잘 지내세요. 짧은 메시지. 나는 답장하지 않았었다. 왜 안 했을까? 귀찮아서? 아니면 뭐라 써야 할지 몰라서? 이제 와서 생각해봐도 모르겠다. 나는 스크롤을 올렸다. 7월 20일. 아빠, 나 해외 취업 준비 중이에요. 캄보디아 쪽으로요.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그때도 답장 안 했다. 6월 3일. 아빠 생신 축하해요. 건강하세요. 답장 없음. 5월 12일. 아빠, 어버이날인데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요? 바쁘시면 괜찮아요. 나는 바빴다. 아니, 바쁜 척했다. 사실은 어색해서였다. 딸과 밥 먹는 게 어색했다. 대화할 게 없었다. 나는 아버지 역할을 몰랐다. 평생 다른 역할만 했으니까. 요원, 공작원, 살인자. 하지만 아버지는 아니었다. 탑승 안내방송이 나왔다. 나는 줄을 섰다. 비행기에 올랐다. 좌석은 34F, 상가 자리. 나는 앉아서 안전벨트를 맸다. 옆자리에 젊은 남자가 앉았다. 20대 후반쯤 보였다. 배낭을 머리 위에 올렸다. 안녕하세요. 그가 인사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여행 가세요? 일입니다. 아, 네, 저는 여행이에요. 앙코르와트 보러요. 한 번쯤 가보고 싶었거든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더 말을 걸지 않았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활주로로 향했다. 엔진 소리가 커졌다. 가속. 이륙. 서울이 멀어졌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오늘 아침 걸었던 그곳. 이제 구름 아래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6시간. 프놈펜까지 6시간. 그동안 생각을 정리해야 했다. 지민이 간 회사. 오리온 네트워크. 나는 출발 전에 검색해봤다. 홈페이지는 깔끔했다. 동남아 최고의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 글로벌 인재 채용 중. 경쟁력 있는 급여와 복지. 사진들도 있었다. 깨끗한 사무실. 웃고 있는 직원들. 현대적인 건물.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직원 사진들이 너무 완벽했다. 마치 스톡 사진 같았다. 주소도 애매했다. 프놈펜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구체적인 건물 번호가 없었다. 전화번호도 이상했다. 캄보디아 번호가 아니었다. 홍콩 국제번호였다. 나는 더 파고들었다. 회사 등록 정보를 찾았다. 케이맨 제도에 등록되어 있었다. 조세 피난처. 이상했다. 마케팅 회사가 왜 케이맨 제도에? 투자자 정보도 찾았다. 트라이던트 캐피탈, 펀드 회사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다. 홈페이지도 없었다. 그냥 이름만 있었다. 유령 회사. 나는 알고 있었다. 이런 구조, 돈 세탁, 인신매매, 사기, 범죄 조직의 전형적인 구조. 그리고 내 딸이 거기 있었다. 아니, 있었다. 과거형. 3주 동안 연락 없는 사람. 살아있을 확률은? 나는 생각을 멈췄다.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하기 전까진 모른다. 나는 그렇게 믿기로 했다. 스튜어디스가 물을 가져왔다. 감사합니다. 나는 물을 마셨다. 입이 말랐다. 긴장 때문이었다. 아니, 두려움 때문이었다. 나는 두려웠다. 62년 인생에서 처음, 진짜 두려웠다. 북한에 잠입할 때도 안 그랬다. 총 맞을 때도 안 그랬다. 고문당할 때도 안 그랬다. 하지만 지금은 두려웠다. 딸을 잃을까봐. 아니, 이미 잃었을까봐. 그리고 내가 너무 늦었을까봐. 시간이 흘렀다. 2시간, 3시간, 4시간. 나는 잠들지 않았다.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도착 후 동선, 공항에서 시내까지, 호텔 체크인, 현지 협력자 물색, 정보 수집, 회사 위치 파악, 잠입 경로 확인, 비상 탈출로. 모든 걸 계획했다. 35년 전처럼 작전을 짜듯이. 기내 방송이 나왔다. 승객 여러분, 곧 프놈펜에 도착합니다. 현지 시각은 오후 6시 30분입니다. 날씨는 맑고 기온은 32도입니다. 창밖을 봤다. 구름 아래로 땅이 보였다. 메콩강이 흘렀다. 갈색 물줄기, 넓고 느렸다. 강 주변으로 건물들이 있었다. 프놈펜, 캄보디아의 수도, 인구 200만. 나는 이 도시를 몰랐다. 한 번도 와본 적 없었다. 하지만 이런 도시는 알았다. 동남아 어디나 비슷했다. 빈부격차, 부패, 범죄, 그리고 외국인을 노리는 함정들. 비행기가 하강했다. 귀가 먹먹했다. 착륙.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다. 급제동. 프놈펜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는 벨트를 풀었다. 가방을 꺼냈다. 무거웠다. 총 때문이었다. 줄을 서서 내렸다. 탑승구를 나왔다. 후덥지근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에어컨이 약했다. 입국 심사장으로 향했다. 줄이 길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았다. 시끄러웠다. 30분을 기다렸다. 내 차례가 왔다. 여권. 심사관이 말했다. 크메르 억양의 영어였다. 나는 여권을 건넸다. 그가 스캔했다. 화면을 봤다. 나를 봤다. 다시 화면을 봤다. 방문 목적? 관광입니다. 얼마나 머물 예정? 일주일 정도. 호텔 예약? 네. 보여주세요.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예약 확인서를 보여줬다. 그가 확인했다. 도장을 찍었다. 환영합니다. 나는 여권을 받았다. 입국. 짐 찾는 곳을 지나쳤다. 붙일 짐이 없었다. 출구로 향했다. 자동문이 열렸다. 후덥지근한 공기. 택시 기사들이 몰려들었다. 나는 공항 택시 스탠드로 갔다. 센트럴 마켓 근처 호텔. 차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야자수와 건물들. 가난과 부가 뒤섞인 도시. 20분 후 시내 도착. 한글 간판들이 보였다. 한국 식당, 노래방. 한국 사람 많습니까? 기사에게 물었다. 네, IT 회사 때문에 많아요. 호텔 체크인. 4층 402호. 작은 방. 총을 베개 밑에 숨겼다. 샤워 후 밖으로 나갔다. 두 블록 걸어 한국 식당 발견. 서울 식당. 김치찌개와 소주를 시켰다.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여기 한국 사람 많나요? 많아졌어요. IT 회사 다닌대요. 하지만 이상한 소문도 있어요. 연락 끊기는 애들 있대요. 오리온 모시기, 그런 회사요. 오리온. 시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골목에서 비명이 들렸다. 여자 목소리. 한국말. 놓아요. 나는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세 남자가 여자를 끌고 가고 있었다. 거기 뭐 하는 겁니까? 한 명이 칼을 꺼냈다. 나를 향해 휘둘렀다. 나는 피했다.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뼈 부러지는 소리. 두 번째 남자를 쓰러뜨렸다. 세 번째는 도망쳤다. 여자에게 다가갔다. 20대 중반. 얼굴에 멍. 괜찮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느 회사입니까? 오리온 네트워크요. 오리온. 이름이 뭡니까? 한소영이요. 제 호텔로 갑시다. 호텔 402호. 소영이 말하기 시작했다. 부산에서 왔어요. 링크드인 공고 보고 왔는데 로맨스 스캠 시키더라고요. 싫다고 했더니 여권 빼앗고 방에 가뒀어요.
오늘 도망쳤어요. 그 회사 어디 있습니까? 리버사이드요. 메콩강 근처. 12층 건물이에요. 거기 한국 사람 더 있습니까? 네, 10명은 넘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혹시 박지민 봤습니까? 아, 제 언니요. 거기선 코드네임 써요. 심장이 멈췄다. 지민이 거기 있습니까? 네, 있어요. 하지만 제 언니는 관리자예요. 우리를 감시하고 일시키고. 숨이 막혔다. 딸이 가해자였다. 창밖을 봤다. 프놈펜의 밤. 네온사인이 깜빡였다.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내일 대사관 가겠습니다. 침대를 그녀에게 내주었다. 의자에 앉았다. 총을 무릎에 올렸다. 잠들지 않을 것이다. 창밖을 봤다. 어둠이 깊었다. 하지만 새벽은 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움직일 것이다. 딸을 찾으러, 아니, 딸과 대면하러. 새벽 5시. 나는 잠들지 않았다.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샜다. 총은 여전히 무릎 위. 소영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가끔 신음소리를 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았다. 창밖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프놈펜의 아침.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다. 6시. 소영이 눈을 떴다. 아저씨, 괜찮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씻고 나오세요. 아침 먹으러 갑시다. 그녀가 욕실로 들어갔다. 나는 총을 가방에 넣었다. 10분 후 우리는 로비로 내려갔다. 호텔 식당. 조식 뷔페였다. 빵, 과일, 커피. 우리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오늘 대사관 갈 겁니다. 내가 말했다. 네. 그 전에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오리온 건물 경비는 어떻습니까? 1층에 경비원 2명 있어요. CCTV도 많고요. 출입증 없으면 못 들어가요. 몇 층에서 일했습니까? 7층이요. 거기가 한국팀이에요. 다른 층은요? 잘 모르겠어요. 5층은 중국팀이래요. 9층은 특별한 곳이래요. 특별한 곳? 관리자들만 올라가요. 제이 언니도 가끔 올라가요. 제이. 지민. 제이는 매일 출근합니까? 네, 아침 9시쯤 와요. 점심시간 빼고 계속 있어요. 밤 9시쯤 퇴근해요. 혼자 삽니까? 아니요, 회사 기숙사 있어요. 건물 옆 아파트요. 관리자들은 거기 살아요. 나는 메모했다. 소영씨, 제이를 어떻게 봤습니까? 사람이 어떻던가요? 소영이 잠시 생각했다. 처음엔 차가웠어요. 명령만 하고 감정이 없었어요. 근데 한 번은요? 제가 울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때 제이 언니가 왔어요.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적응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러고는 가버렸어요. 근데 그날 밤, 제 책상에 초콜릿이 놓여 있었어요. 쪽지도 있었어요. 힘내지라고.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딸이 완전히 변한 건 아니었다. 아직 뭔가 남아있었다. 그 쪽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버렸어요. 들키면 안 되니까. 식사를 마쳤다. 한인을 먼저 갑시다. 거기서 정보 더 얻고 그다음 대사관 가겠습니다. 밖으로 나왔다. 아침 햇살이 뜨거웠다. 이미 30도는 넘는 것 같았다. 택시를 잡았다. 한인의 사무실.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15분 정도 걸렸다. 작은 건물 2층. 간판에 캄보디아 한인회. 계단을 올라갔다. 문을 열었다. 작은 사무실. 책상 2개.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50대 중반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보를 얻으러 왔습니다. 실종자 관련해서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다. 또 그 건인가요? 네. 앉으세요. 우리는 앉았다. 남자가 한숨을 쉬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철민입니다. 저는 김태수예요. 한인의 총무죠. 누가 실종됐습니까? 제 딸입니다. 박지민. 언제부터요? 3주 전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오리온 네트워크라는 회사 아십니까?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죠. 너무 잘 알아요. 그 회사 때문에 여기 온 분이. 박 선생님이 5번째예요. 5번째.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들 못 찾았어요. 경찰도 소용없고 대사관도 마찬가지고 그냥 돌아갔어요. 왜 못 찾습니까? 그 회사가 복잡해요. 김태수가 목소리를 낮췄다. 현지 경찰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돈을 많이 뿌리거든요. 그래서 신고해도 묵살돼요. 대사관은요? 대사관도 손 못 써요. 외교 문제가 되니까 캄보디아 정부 눈치 보는 거죠. 나는 주먹을 쥐었다. 그런 방법이 없단 말입니까?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하지만요? 비공식적으로는 있을 수 있죠. 김태수가 명함을 꺼냈다. 이 사람한테 연락해보세요. 명함을 받았다. 응우엔 탄, 전직 경찰이에요. 베트남 사람인데 여기 오래 살았어요. 이쪽 일에 정통하죠. 돈 받고 일해요. 하지만 믿을만해요. 제가 소개했다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리온 네트워크 건물. 정확한 주소가 어디입니까?
김태수가 종이에 적었다. 여기요, 리버사이드 12번가. 메콩강 바로 옆이에요. 큰 건물이라 금방 찾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어났다. 박 선생님, 김태수가 나를 불렀다. 네?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 위험해요. 알겠습니다. 밖으로 나왔다. 소영이 말했다. 아저씨, 저 이제 대사관 갈게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괜찮겠습니까? 네, 이제 괜찮아요. 여기 제 번호예요. 나는 휴대폰 번호를 적어줬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딸 꼭 찾으세요. 그리고 그녀가 망설였다. 제이 언니,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살려고 한 거예요. 우리 다 그래요, 살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소영이 택시를 탔다. 떠났다. 나는 혼자 남았다. 응우엔 탄의 명함을 꺼냈다. 전화를 걸었다. 2번 울렸다. 여보세요. 낮은 목소리. 영어였다. 응우엔 탄 씨입니까? 그렇습니다. 누구시죠? 김태수 씨 소개로 연락했습니다. 아, 한인회 무슨 일이시죠?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센트럴 마켓 앞 커피숍. 1시간 후에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시계를 봤다. 오전 9시. 10시에 만나기로 했다. 1시간. 나는 걷기 시작했다. 리버사이드 방향으로. 오리온 네트워크 건물을 보고 싶었다. 직접 눈으로. 20분을 걸었다. 메콩강이 보였다. 갈색 물이 천천히 흘렀다. 강변을 따라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12층 건물. 유리로 된 외벽. 현대적이었다. 간판이 보였다. ORIONNETWORK. 파란색 글씨. 깔끔했다. 나는 건물 맞은편에 섰다. 관찰했다. 1층 로비. 경비원 2명. 검은 유니폼. 출입문 옆에 카드 리더기. CCTV가 곳곳에. 견고한 경비.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대부분 젊었다. 20대, 30대. 한국인도 보였다. 중국인도. 그들은 웃고 있었다. 평범한 회사원처럼. 하지만 나는 알았다. 저 안에 지옥이 있다는 걸. 저 웃음 뒤에 비명이 있다는 걸. 9시 30분. 한 여자가 건물로 들어갔다. 날씬한 체구. 검은 머리. 비즈니스 캐주얼. 그녀가 카드를 찍었다. 문이 열렸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나는 그녀를 봤다. 옆모습만. 하지만 알 수 있었다. 지민이었다. 내 딸이었다. 29년 만에 보는 딸. 아니, 29년을 함께 살았지만 처음 제대로 보는 것 같았다. 그녀가 엘리베이터에 탔다. 문이 닫혔다.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뛰었다. 손이 떨렸다. 35년 만에 처음. 진짜 두려움이었다. 센트럴 마켓 앞 커피숍. 10시 정각.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이스 커피 한 잔. 하지만 마시지 않았다. 입구를 주시했다. 10시 5분. 한 남자가 들어왔다. 50대 중반. 베트남 사람. 키는 작았다. 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웠다. 그가 나를 봤다. 다가왔다. 박철민 씨? 그렇습니다. 응웬 탄입니다. 그가 앉았다. 커피를 주문했다. 웨이터가 가져올 때까지 침묵. 커피가 왔다. 탄이 한 모금 마셨다. 김태수가 얘기했어요. 딸을 찾는다고. 네. 오리온 네트워크죠? 네. 어려운 일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어요? 네. 탄이 나를 봤다. 오래 봤다. 마치 뭔가 읽으려는 것처럼. 당신 군인이었죠? 옛날 일입니다. 어떤 군인? 말할 수 없습니다. 탄이 웃었다. 특수부대 아니면 정보부. 눈빛이 다르거든요. 일반 군인이랑.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좋아요. 묻지 않겠어요. 대신 제 얘기를 하죠. 저는 전직 경찰이에요. 호치민에서 15년 일했어요. 부패 혐의로 잘렸죠. 사실은 부패가 아니었어요. 상부를 거역해서였어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이제 프리랜서예요. 돈 주면 일해요. 하지만 선은 있어요. 아이들, 여자들 다치는 일. 그건 안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입니까? 하루 $200. 정보 제공만이면 100. 직접 움직이면 200. 위험한 일이면 더 받아요. 알겠습니다. 지갑을 꺼냈다. $100 지폐 5장. 성금입니다. 탄이 돈을 받았다. 세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 뭘 알고 싶으세요? 오리온 네트워크, 내부 구조, 경비 시스템, 그리고 제 딸 이름은요? 박지민, 코드네임은 제이. 관리자래요. 탄이 휘파람을 불었다. 관리자, 그럼 어렵네요. 왜요? 관리자들은 조직 깊숙이 있어요. 피해자보다 빼내기 힘들어요. 왜냐면 그들은 공범자니까요. 나는 주먹을 쥐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데려와야 합니다. 탄이 담배를 꺼냈다. 불을 붙였다. 오리온은 3년 전 생겼어요. 처음엔 작았어요. 근데 빠르게 커졌죠. 지금은 직원 200명 넘어요.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다 젊은 애들이에요. 대부분 속아서 온 거죠. 고수익 일자리 미끼로. 처음 몇 주는 정상이에요. 그 다음부터 지옥이 시작돼요. 여권 압수, 감금, 폭력. 그리고 일을 시켜요.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암호화폐 사기, 온갖 종류의 사기. 하루 12시간씩. 할당량 못 채우면 때려요. 도망치려 하면 죽여요. 경찰은요? 경찰은 매달 돈 받아요. 그래서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대사관도 마찬가지고 정부 고위층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이를 갈았다. 배우는 누굽니까? 트라이던트 캐피탈, 케이맨 제도 펀드. 하지만 실소유주는 몰라요. 유령이에요. 현지 책임자는요? 닥터 K라고 불러요. 정체는 아무도 몰라요. 얼굴도 본 사람 없어요. 그냥 메시지로만 지시해요. 건물 경비는요? 1층 경비원 4명. 이 교대로 일해요. CCTV 30대 넘어요. 출입증 없으면 못 들어가요. 비상계단도 잠겨있고 옥상 출입도 통제돼요. 요새예요, 완전히. 나는 생각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내부자 있습니까? 정보원 말이에요. 탄이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다들 너무 무서워해요. 밀고 하면 죽으니까. 탈출한 사람은요? 몇 명 있어요. 아까 만난 소영 씨처럼. 하지만 대부분 다시 잡혀요. 그럼 끝이에요. 나는 커피를 마셨다. 차가웠다. 침투 방법이 있습니까? 탄이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하나 있긴 해요. 뭡니까? 청소부. 건물 청소는 외주예요. 현지 청소업체에서 와요. 매일 저녁 7시, 2시간 동안 청소하고 가요. 그들은 경비 덜 받아요. 출입증만 확인하고 CCTV도 덜 봐요. 청소부로 위장하면 들어갈 수 있을지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청소업체 이름은요? 프놈펜 클린 서비스. 사장 이름은 소피앗. 제 친구예요. 돈 주면 도와줄 거예요. 얼마나 필요합니까? 500달러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언제 할 겁니까? 오늘. 탄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오늘요? 너무 빠른데요. 준비도 필요하고 시간이 없습니다. 딸이 위험할 수 있어요. 탄이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해보죠. 제가 소피아한테 연락할게요. 당신은 청소부 옷 준비하고 저녁 6시에 여기서 만나요. 네. 탄이 일어났다. 박 씨. 네? 조심하세요. 저 건물 들어가면 나올 수 없을지도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해요. 탄이 고개를 끄덕였다. 용감하시네요. 아니면 미친 거거나 둘 다입니다. 탄이 웃었다. 좋아요. 저녁에 봐요. 그가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시계를 봤다. 오전 10시 30분. 저녁 6시까지. 7시간 반. 준비할 시간. 마지막 준비일지도 몰랐다. 나는 커피값을 내고 나왔다. 택시를 잡았다. 러시안 마켓. 기사가 출발했다. 러시안 마켓. 거기서 필요한 걸 살 수 있었다. 작업복, 장갑, 모자, 그리고 도구들. 30분 후 도착. 큰 시장이었다. 온갖 물건이 다 있었다. 옷가게를 찾았다. 작업복을 샀다. 회색, 평범한 디자인. 장갑도 샀다. 고무장갑, 청소용. 모자도 샀다. 야구 모자,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그 다음 철물점. 작은 드라이버 세트, 와이어 커터, 손전등, 다용도 칼. 필요한 것들을 샀다. 호텔로 돌아왔다. 방에서 준비를 시작했다. 총을 꺼냈다. 분해했다. 청소했다. 기름칠했다. 다시 조립했다. 탄창을 확인했다. 총알 7발. 충분했다. 아니, 충분해야 했다. 작업복을 입어봤다. 맞았다. 주머니에 도구들을 넣었다. 드라이버, 칼, 손전등. 총은 허리에 찼다. 재킷으로 가렸다. 거울을 봤다. 평범한 청소부. 62세 노인.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35년 전 그 눈빛. 작전 투입 전의 눈빛. 시계를 봤다. 오후 3시. 3시간 남았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잠들지는 않았다. 명상, 호흡. 심박수를 낮췄다. 정신을 집중했다. 오늘 밤 딸을 만날 것이다. 29년 만에. 아니,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할 것이다. 그녀를 데려올 것이다. 아니면 함께 죽을 것이다. 오후 6시. 센트럴 마켓 앞. 나는 작업복 차림이었다. 회색 셔츠, 야구 모자, 평범한 청소부. 탄이 나타났다. 옆에 캄보디아 남자. 이쪽은 소피앗, 청소업체 사장. 악수했다. 오늘 우리 팀으로 들어가요. 출입증 여기 있어요. 카드를 받았다. 다른 사람 사진이었다. 하지만 비슷했다. 모자 눌러쓰고 고개 숙이면 돼요. 낡은 벤에 탔다. 청소 도구들이 가득했다. 리버사이드로 향했다. 15분 후 오리온 건물 도착. 뒷문으로 들어갔다. 경비원이 출입증을 확인했다.
대충 봤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좋아. 엘리베이터에 탔다. 7층 버튼, 상승. CCTV가 있었다. 모자를 더 눌렀었다. 7층 도착. 복도 양쪽의 사무실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다. 젊은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여기서부터 청소해요. 회의실에서 청소를 시작했다. 하지만 내 눈은 복도를 훑었다. 지민을 찾았다. 30분 후 다음 방으로 이동할 때 한 사무실 문이 열렸다. 여자가 나왔다. 검은 머리, 날씬한 체구. 지민이었다. 그녀가 복도를 걸었다. 나를 스쳐 지나갔다. 쳐다보지도 않았다. 복도 끝 관리자실로 들어갔다. 탄이 내 팔을 잡았다. 지금은 안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이 뛰었다. 딸이 10m 거리에 있다. 1시간 후 8시 휴식 시간. 비상계단으로 갔다. 어떻게 할 거예요? 탄이 물었다. 관리자실로 가야 합니다. 미쳤어요? CCTV 2대예요. 선을 끊으면 됩니다. 와이어 커터를 꺼냈다. 알람 울려요. 경비 몰려올 거예요. 그 틈을 이용합니다. 탄이 한숨을 쉬었다. 자살 작전이네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계획을 세웠다. 탄이 CCTV 선을 끊는다. 알람이 울리면 혼란 속에서 내가 들어간다. 딸을 데리고 비상계단으로 탈출. 소피아슨 차를 대기시킨다. 8시 30분. 움직였다. 탄은 CCTV로. 나는 관리자실 근처로. 탄이 손짓했다. 준비 완료. 와이어 커터로 선을 끊었다. 삑. 알람. 불이 깜빡였다. 사무실 문들이 열렸다. 뭐야? 혼란. 경비원들이 뛰어왔다. 탄이 그들을 막았다. 미안해요. 제가 실수로. 비켜. 경비원이 탄을 밀쳤다. 탄이 넘어졌다. 시간을 벌었다. 나는 관리자실 문을 열었다. 들어갔다. 책상 3개. 한 명이 앉아 있었다. 지민. 그녀가 돌아봤다. 누구세요? 지민아. 그녀의 눈이 커졌다. 아, 아빠? 나야. 나와 함께 가자. 지금 당장. 그녀가 일어났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아빠, 안 돼요. 왜? 나는 못 가요. 밖에서 소리. 침입자다. 7층. 발소리. 경비들이 오고 있었다. 지민아, 지금 가야 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와 함께. 그녀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아빠. 손을 뺐다. 나는 못 가요. 나는 그들 중 하나예요. 문이 열렸다. 경비원 3명. 총을 들고 있었다. 손 들어. 나는 손을 들었다. 경비원이 몸수색했다. 허리춤 총을 찾았다. 빼앗겼다. 경찰 불러. 지민이 말했다. 잠깐만요. 제이? 이 사람 제가 처리할게요. 하지만 제가 처리한다니까요. 경비원들이 나갔다. 나와 지민만 남았다. 아빠, 왜 왔어요? 널 데려가러. 나는 안 가요. 여기가 내 자리예요. 지민아, 아직 늦지 않았어. 늦었어요, 아빠. 너무 늦었어요. 밖에서 소리. 경찰이다. 문 열어. 지민이 문을 열었다. 경찰 2명. 나에게 수갑을 채웠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지민을 봤다. 미안해. 나쁜 아버지였어.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이 나를 끌고 나갔다. 복도, 엘리베이터 1층. 경찰차 뒷좌석. 차가 출발했다. 창밖을 봤다. 오리온 건물. 저 안에 내 딸이 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잃어버렸다. 29년 전에. 아니, 처음부터. 나는 한 번도 그녀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경찰서, 프놈펜 중앙서, 낡은 건물이었다. 차에서 내렸다. 경찰들이 나를 끌고 들어갔다. 복도는 어두웠다. 형광등이 깜빡였다. 곰팡이 냄새가 났다.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신문실. 테이블 하나, 의자 2개, 한쪽 벽에 거울. 일방향 거울이었다. 누군가 저 뒤에서 보고 있다. 의자에 앉혔다. 수갑은 그대로 채워져 있었다. 경찰이 나갔다. 문이 잠겼다. 혼자 남았다. 시계를 봤다. 밤 10시. 얼마나 기다렸을까. 30분쯤 지났다.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40대 중반쯤 보였다. 양복을 입고 있었다. 경찰이 아니었다. 뭔가 다른 사람이었다. 그가 앉았다. 나를 오래 봤다. 박철민 씨. 유창한 한국어였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거죠. 실수? 오리온 네트워크에 침입했어요. 무기 소지, 경찰 폭행, 캄보디아 법으로 최소 10년이에요. 나는 웃었다. 웃기는군요. 뭐가요? 당신들이 법을 말하다니.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이. 남자가 미소 지었다. 차가운 미소였다. 법은 유연해요, 박 씨. 돈에 따라 달라지죠. 여기선 그게 현실이에요. 그가 서류를 꺼냈다. 테이블에 놓았다. 이걸 서명하세요. 뭡니까? 진술서예요.
당신이 혼자 행동했다고, 딸을 납치하려 했다고, 정신 이상 상태였다고. 그럼 추방으로 끝나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거부하면요? 10년 감옥이죠. 아니면, 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아니면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감옥은 위험한 곳이니까. 협박이었다. 노골적인 협박. 내 딸은 어떻게 됩니까? 딸?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당신 딸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그녀는 오리온의 직원이에요. 자발적으로 일하고 있죠. 거짓말입니다. 진실이에요. 그녀가 직접 말했어요. 당신을 모른다고. 당신이 미친 사람이라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놀랍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딸은 변했다.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남자가 한숨을 쉬었다. 안타깝네요. 그럼 어렵게 가는 거군요. 그가 일어났다. 문으로 향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가 멈췄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오리온 사람입니까? 남자가 돌아봤다. 다시 그 차가운 미소. 둘 다예요. 여기선 차이가 없어요. 돈이 법이고 권력이 정이니까. 그가 나갔다. 문이 잠겼다. 다시 혼자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생각했다. 여기서 나가는 방법. 수갑을 봤다. 철제, 오래된 모델, 자물쇠 방식. 주머니를 뒤졌다. 옷깃 안쪽 작은 철사 하나가 남아있었다. 경찰이 놓쳤다. 꺼냈다. 수갑 자물쇠에 넣었다. 천천히 돌렸다. 찰칵. 열렸다. 수갑을 벗었다. 손목을 문질렀다. 일어났다. 문으로 갔다. 귀를 댔다. 밖에서 발소리. 경비가 지나갔다. 멀어졌다. 철사를 문 자물쇠에 넣었다. 조심스럽게 돌렸다. 30초쯤 걸렸다. 찰칵. 열렸다. 문을 살짝 열었다. 복도를 봤다. 비어 있었다. 나갔다. 조용히 걸었다. 복도 끝에 비상구 표시. 그쪽으로 향했다. 뒤에서 소리. 거기 서. 돌아봤다. 경찰 한 명. 총을 들고 있었다. 움직이지 마. 나는 손을 들었다. 천천히. 경찰이 다가왔다. 5m, 3m, 1m. 순간 움직였다. 그의 손목을 잡았다. 비틀었다. 총이 떨어졌다. 팔꿈치로 그의 턱을 쳤다. 그가 쓰러졌다. 의식을 잃었다. 총을 주었다. 글록 19. 탄창을 확인했다. 가득 차 있었다. 주머니에 넣었다. 비상구로 갔다. 문을 열었다. 계단을 내려갔다. 1층 출구. 밖으로 나갔다. 뒷골목이었다. 어두웠다. 쓰레기통 냄새. 골목을 따라 걸었다. 큰 길로 나왔다. 오토바이들이 지나갔다. 네온사인들이 깜빡였다. 나는 군중 속으로 섞였다. 휴대폰을 꺼냈다. 탄에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여전히 없었다. 불길한 예감. 사무실 번호로 걸었다. 3번 울렸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 탄씨 있습니까? 누구세요? 박철민입니다. 침묵. 박씨, 탄은 병원이에요. 심장이 멈췄다. 무슨 일입니까? 오리온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탄을 심하게 다치게 했어요. 지금 중환자실이에요. 분노가 치밀었다. 어느 병원입니까? 칼메트 병원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택시를 잡았다. 칼메트 병원. 차가 출발했다. 20분 후 도착. 응급실로 갔다. 응우엔 탄 환자 어디 있습니까? 3층 중환자실이요. 엘리베이터를 탔다. 3층. 중환자실 앞. 간호사가 막았다. 보호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형제입니다. 5분만요. 안으로 들어갔다. 탄은 끝 침대에 있었다. 얼굴이 붓고 멍들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다가갔다. 탄. 그가 눈을 떴다. 나를 봤다. 박씨. 말하지 마세요. 미안해요. 제가 말했어요. 당신 탈옥했다고. 괜찮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고문당했어요. 저는 약했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 잘못 아닙니다. 박씨, 조심하세요. 그들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딸, 조심하세요. 그녀는 기침했다. 피가 나왔다. 간호사들이 뛰어왔다. 나가세요. 복도로 나왔다. 10분 후 의사가 나왔다. 내부 출혈이 심합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5,000요. 지갑을 꺼냈다. 남은 돈 전부 $3,000. 이것밖에 없습니다. 일단 받겠습니다. 의사가 들어갔다. 복도 의자에 앉았다. 머리를 숙였다. 탄, 소영, 지민. 내가 만진 사람들이 다친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받았다. 여보세요. 박철민 씨. 그 남자 목소리. 신문실의 그 남자. 어떻게 이 번호를. 우리는 다 알아요. 당신이 어디 있는지도. 병원 밖을 보세요. 창문으로 갔다. 주차장을 봤다. 검은 차 2대. 사람들이 서 있었다. 나를 보고 있었다. 뭘 원합니까? 당신을요. 죽이려면 벌써 죽였겠죠. 죽이고 싶지 않아요. 대신 제안이 있어요. 무슨 제안? 내일 정오. 메콩강변 리버사이드 공원. 혼자 오세요. 오면 뭐가 있습니까? 진실이요. 딸에 대한 진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 전화가 끊겼다. 창밖을 봤다. 검은 차들이 떠났다. 시계를 봤다. 자정. 내일 정오까지 12시간. 함정일 것이다. 분명히. 하지만 가야 했다. 다른 선택이 없었다. 챕터 6 종료. 다음 챕터 7에서 계속됩니다. 철민은 내콩강변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디렉터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402호. 시계를 봤다. 오전 8시. 정오까지 4시간. 샤워를 했다. 찬물로. 거울 속 62세 남자. 상처투성의 얼굴.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옷을 갈아입었다. 검은 바지, 회색 셔츠, 재킷. 주머니를 확인했다. 글록, 권총, 탄창, 칼, 휴대폰. 준비됐다. 택시를 잡았다. 리버사이드 공원. 15분 후 도착. 메콩강변 공원. 넓은 공원이었다. 야자수, 벤치, 산책로.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평화로운 아침. 강변 벤치에 앉았다. 메콩강이 흘렀다. 갈색 물 넓고 느렸다. 시계를 봤다. 11시 50분.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옆에 앉았다. 50대 초반 남자. 양복, 선글라스. 박철민 씨. 낮은 목소리, 한국어. 당신이 디렉터입니까? 그건 별명일 뿐이에요.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대화? 진실에 대한 대화요. 당신 딸에 대한. 지민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거짓말. 진실이에요. 남자가 강을 봤다. 박 씨, 당신은 오해하고 있어요. 그녀는 선택했어요. 자발적으로. 말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히 나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그녀는 처음엔 피해자였어요. 속아서 왔고 감금당했죠. 하지만 적응했어요. 살기 위해서. 점차 시스템의 일부가 됐죠. 이제는 자발적으로 일해요. 돈도 받고 자유도 있어요. 나는 주먹을 쥐었다. 당신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기회를 줬을 뿐이에요. 선택은 그녀가 했어요. 지금은 그녀가 원해서 해요. 왜냐면 돈이 좋고 권력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요. 침묵. 무슨 뜻입니까? 그녀는 범죄자예요. 박 씨. 수백 명을 속였어요. 한국 돌아가면 감옥 가요. 그녀도 알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졌다. 남자가 서류 봉투를 건넸다. 여기 증거 있어요. 피해자 명단, 송금 기록 다 있어요. 나는 받지 않았다. 왜 이걸 보여줍니까? 당신이 이해하길 바라서요. 그녀는 구할 수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나는 일어났다. 절대 안 됩니다. 남자도 일어났다. 박 씨, 당신은 29년 늦었어요. 그녀에게 당신은 낯선 사람이에요. 당신이 나타나면 그녀만 위험해져요. 협박입니까? 경고예요. 계속 방해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 해보시죠. 남자가 손짓했다. 검은 세단이 왔다. 뒷문이 열렸다. 지민이 내렸다. 심장이 멈췄다. 그녀가 걸어왔다. 표정이 없었다. 내 앞에 섰다. 아빠. 차갑고 평온한 목소리. 지민아.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 찾으세요. 나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괜찮아요. 그녀가 나를 똑바로 봤다. 나는 어른이에요. 내 선택이에요. 아빠가 간섭할 일 아니에요. 넌 속았어. 이용당하고 있어. 알아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이용하고 있어요. 시스템을요. 무슨 소리야? 나는 여기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잘 살고 있어요. 돈도 벌고 자유도 있어요. 한국에서보다 나아요. 지민아. 아빠.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다. 아빠는 평생 나한테 관심 없었어요. 생일도 안 챙기고 졸업식도 안 오고. 그러다 이제 와서 구하겠다고요? 웃기지 않아요? 목이 메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다 해요? 29년 동안 없다가? 눈물이 났다. 62년 인생에서 처음. 지민아, 제발. 돌아가세요, 아빠. 한국으로. 그리고 날 잊으세요. 나는 이미 아빠를 잊었어요. 오래전에. 그녀가 돌아섰다. 차로 걸어갔다. 지민아. 나는 소리쳤다. 그녀가 멈췄다. 돌아보지 않았다. 아빠는 항상 널 사랑했어. 표현을 못했을 뿐이야. 침묵. 너무 늦었어요, 아빠. 그녀가 차에 탔다. 문이 닫혔다. 차가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남자가 내 옆에 섰다. 이제 아시겠죠? 그녀는 돌아오지 않아요. 남자도 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메콩강이 흘렀다. 끝없이 무심하게 벤치에 앉았다. 봉투를 열었다. 서류들, 사진들, 지민의 사진, 컴퓨터 앞에 앉아 웃고 있는 피해자 명단 수십 명, 송금 기록 수천만 원, 다 진짜였다. 딸은 정말 범죄자였다. 그리고 그녀는 선택했다. 서류를 다시 넣었다. 봉투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일어났다.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그냥 걸었다. 메콩강을 따라. 끝없이. 3일 후 나는 호텔 방에 있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3일 동안 나가지 않았다. 먹지도 않았다. 그냥 누워 있었다. 생각했다.
지민의 얼굴, 차가운 눈빛. 나는 이미 아빠를 잊었어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받지 않았다. 또 울렸다. 무시했다. 세 번째, 짜증이 났다. 받았다. 여보세요. 아저씨? 여자 목소리. 나 찍었다. 한소영입니다. 아,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거짓말 같은데요. 침묵. 아저씨, 저 지금 대사관이에요. 한국 돌아가요. 내일. 그렇습니까? 근데 아저씨한테 할 말이 있어요. 뭡니까? 전화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만날 수 있어요? 지금은. 제발요.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어디서? 센트럴 마켓 앞 커피숍. 1시간 후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일어났다. 거울을 봤다. 3일 동안 씻지 않은 얼굴. 수염이 자랐다. 눈이 충혈됐다. 샤워를 했다. 면도를 했다. 옷을 갈아입었다. 밖으로 나갔다. 택시를 탔다. 센트럴 마켓 커피숍에 도착했다. 소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에 멍은 많이 나왔다. 아저씨, 앉으세요. 커피를 주문했다. 무슨 일입니까? 소영이 주위를 둘러봤다. 목소리를 낮췄다. 아저씨, 딸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돌아오지 않겠답니다.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제이 언니는 달라요. 다른 피해자들이랑. 어떻게 다릅니까? 제이 언니는 진짜로 적응했어요. 아니, 적응을 넘어서 즐기고 있어요. 가슴이 아팠다. 그녀가 뭐라고 했어요? 소영이 물었다. 자기 선택이래요. 이제 잘 살고 있대요. 그리고 날 잊었대요. 소영이 한숨을 쉬었다. 아저씨, 제이 언니 거짓말했어요. 나는 그녀를 봤다. 뭐라고요? 제이 언니 거짓말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소영이 가방을 열었다. 작은 노트를 꺼냈다. 이거 제이 언니 거예요.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도망칠 때 주웠어요. 제이 언니 책상 서랍에 있었어요. 노트를 건넸다. 나는 열었다. 지민의 글씨였다. 일기였다. 첫 페이지. 2024년 8월 3일. 오늘 프놈펜에 도착했다. 새로운 시작, 기대된다. 다음 페이지. 8월 10일. 뭔가 이상하다. 회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하지만 아직 괜찮다. 다음. 8월 20일. 오늘 여권을 빼앗겼다. 도망치려 했지만 실패했다. 무섭다. 다음. 9월 1일. 매일 12시간씩 일한다. 사기 전화를 걸어야 한다. 거부하면 때린다. 나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 다음. 9월 15일. 오늘 한 할머니를 속였다. 500만 원을 보내게 했다. 할머니가 울었다. 나도 울었다. 하지만 일을 계속해야 한다. 안 그러면 나도 죽는다. 다음. 10월 1일. 오늘 관리자가 됐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감시해야 한다. 거부하면 나를 죽인다고 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미안해, 아빠. 나는 나쁜 딸이 됐어. 다음. 10월 10일. 오늘 소영이가 도망쳤다. 잡으라고 했지만 일부러 놓쳤다. 제발 무사히 도망가길. 나는 이미 늦었지만 그녀는 아직 괜찮아. 마지막 페이지. 10월 15일. 아빠 꿈을 꿨다. 어렸을 때 아빠가 나를 안아줬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깨어났을 때 울고 있었다. 아빠, 미안해. 나는 구할 수 없어. 하지만 아빠는 나를 잊어줘. 그게 나한테 최선이야. 노트를 덮었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났다. 아저씨. 소영이 내 손을 잡았다. 제이 언니는 거짓말했어요. 괜찮다고 선택했다고. 하지만 진실은 달라요. 그녀는 살기 위해 거짓말한 거예요. 아빠한테도 자기 자신한테도.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뭘 해야 합니까? 구해야죠.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제이 언니는 아직 구할 수 있어요. 나는 노트를 봤다. 딸의 글씨, 딸의 고통, 딸의 거짓말. 소영 씨. 네? 이 노트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려고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꼭 구해주세요. 제이 언니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요. 거기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한국 사람들. 다들 제이 언니처럼 살기 위해 거짓말하고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소영이 일어났다. 저 이제 가봐야 해요. 공항 가야 해서요. 잘 가십시오. 아저씨도 조심하세요. 그리고 꼭 성공하세요. 그녀가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노트를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를 봤다. 아빠, 미안해. 아니다, 지민아. 미안한 건 나다. 29년 동안 곁에 없었던 나.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간다. 너를 구할 때까지. 아니, 우리 모두를 구할 때까지. 휴대폰을 꺼냈다. 한 번으로 전화했다. 병원. 응우엔 탄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내일 퇴원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다른 번호로 걸었다. 김태수, 한인회 총무, 김 선생님, 박 씨, 어떻게 됐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슨 도움?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이요. 김태수가 침묵했다. 박씨, 뭘 하려고? 오리온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미쳤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아직 계획 중입니다. 하지만 혼자는 안 됩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김태수가 한숨을 쉬었다. 내일 한인회로 오세요. 사람들 모아놓을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일어났다. 계산했다. 밖으로 나왔다. 프놈펜의 거리. 여전히 시끄럽고 더웠다. 하지만 이제 달랐다. 이제 나는 목표가 있었다. 딸을 구한다. 그리고 오리온을 무너뜨린다.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평생 불가능한 일을 해왔다. 1987년 나진항, 1989년 함경북도, 1995년 평양. 다 불가능했다. 하지만 해냈다. 이번에도 해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음날 오전 한인회 사무실. 나는 일찍 도착했다. 김태수가 문을 열었다. 박씨,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다. 사무실에 사람들이 있었다. 5명. 모두 중년 남자들. 소개할게요. 김태수가 말했다. 이쪽은 박철민 씨. 딸을 찾으러 온 분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봤다. 동정 어린 눈빛. 이쪽은 이강수 씨. 식당 주인이에요. 딸이 오리온에 있어요. 40대 후반 남자가 고개 숙였다. 최민호 씨. 무역업 하세요. 아들이 실종됐어요. 50대 초반 남자.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정우진 씨, 김현수 씨, 박영우 씨. 모두 가족을 잃었어요. 오리온 때문에요. 나는 그들을 봤다. 같은 고통을 가진 사람들. 앉으세요. 우리는 둘러앉았다. 박 씨가 제안이 있대요. 김태수가 말했다. 모두가 나를 봤다. 오리온을 무너뜨리자고요. 침묵. 이강수가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불가능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경찰도 손 못 대는데. 경찰은 돈 받았으니까요. 내가 말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한텐 잃을 게 없어요. 이미 다 잃었으니까. 최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어떻게 할 건데요? 정면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무슨 방법? 증거를 모으는 겁니다. 내부 증거를요. 그리고 언론에 폭로합니다. 국제 언론에요. 한국 언론만으론 안 돼요. BBC, CNN, 알자지라. 전 세계가 알게 해야 해요. 그럼 캄보디아 정부도 못 막아요. 정우진이 물었다. 증거를 어떻게 모으죠? 내부에 들어가야 해요. 다시요? 네, 다시요. 이번엔 다릅니다. 준비를 하고 갑니다. 문이 열렸다. 응웬탄이 들어왔다. 목발을 짚고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멍들었다. 탄! 나는 일어났다.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그가 웃었다. 이 정도론 안 죽어요. 앉으세요. 탄이 앉았다. 숨을 몰아쉬었다. 아직 아픈 게 보였다. 탄 씨, 도와주시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는데 복수해야죠. 김현수가 물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네. 나는 종이를 펼쳤다. 건물 약도였다. 오리온 네트워크. 1단계 정보 수집. 오리온의 일일 동선을 파악합니다. 직원 출퇴근 시간, 경비 교대 시간, 청소 시간. 모든 걸 기록합니다. 2단계 내부자 확보. 오리온 직원 중 협력자를 찾습니다. 돈으로 매수하거나 아니면 약점을 이용합니다. 3단계 잠입. 내부자의 도움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엔 청소부가 아닙니다. 직원으로 들어갑니다. 4단계 증거 확보. 서버 데이터를 복사합니다. 피해자 명단, 거래 기록, 모든 범죄 증거를요. 5단계 탈출과 폭로. 증거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언론에 넘깁니다. 박영호가 고개를 저었다. 너무 위험해요. 들키면 다 죽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 없어요. 이강수가 물었다. 우리는 뭘 하면 되죠? 정보 수집을 도와주세요. 오리온 건물 주변을 관찰합니다. 교대로요. 사진도 찍고 기록도 하고 패턴을 찾는 겁니다. 알겠어요. 최민호가 말했다. 저도 돕겠어요. 저도요. 정우진, 김현수, 박영우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탄이 말했다. 내부자는 제가 찾을게요. 아는 사람 있어요. 오리온 경비원. 돈 문제로 불만 많은 놈. 매수 가능할 거예요. 좋습니다. 김태수가 물었다. 돈은 어떻게 하죠? 많이 필요할 텐데. 제가 됩니다. 얼마나 있는데요?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별로 없었다. 하지만 방법은 있었다. 한국에 집이 있었다. 팔면 됐다. 언제 시작하죠? 이강수가 물었다. 오늘부터요. 당장 시작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오리온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매일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도 위험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해봅시다. 이번엔 우리가 이깁니다. 회의가 끝났다. 사람들이 나갔다. 각자 임무를 받았다. 나와 탄만 남았다. 박 씨. 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탄이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우리 모두 후회할 거예요. 평생. 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제 인생 최악의 후회는 부패 경찰들한테 굴복한 거예요. 그때 싸웠어야 했어요. 하지만 도망쳤죠. 이번엔 안 그럴 거예요. 이번엔 끝까지 갑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잡았다. 함께 갑시다. 네. 밖으로 나왔다. 프놈펜의 오후. 뜨거운 햇살. 하지만 마음은 차가웠다. 냉정해야 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됐다. 이건 전쟁이었다. 35년 만에 다시 하는 전쟁.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엔 국가를 위한 게 아니었다. 가족을 위한 전쟁이었다. 딸을 위한, 그리고 다른 가족들을 위한.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받았다. 여보세요. 박철민 씨? 여자 목소리. 영어였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라정이에요. IOM 조사관이에요. 국제이주기고요. 무슨 일입니까? 당신 얘기 들었어요. 오리온 무너뜨리려 한다고. 어떻게? 김태수 씨가 말했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도울 수 있어요. 어떻게요? 증거 확보 후 저희가 국제 언론에 연결해드려요. 그리고 법적 지원도요. UN 차원에서요. 희망이 보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오리온은 위험해요. 이미 여러 명 죽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어요? 네. 용감하시네요. 아니면 무모하거나 둘 다입니다. 사라가 웃었다. 좋아요. 연락드릴게요.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하늘을 봤다. 구름 한 점 없었다. 푸른 하늘.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곧 폭풍이 올 것이다. 내가 만들 폭풍. 준비는 시작됐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앞으로만 간다. 끝까지. 일주일이 지났다. 우리는 매일 오리온을 관찰했다. 교대로. 이강수는 아침 6시부터 10시, 최민호는 10시부터 2시, 정우진은 2시부터 6시, 나는 6시부터 자정까지.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오전 9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12시간 근무, 경비원은 4명, 2명씩 12시간 교대, 오전 8시, 오후 8시, 청소팀은 매일 저녁 7시, 2시간 동안 작업, CCTV는 30대, 하지만 사각지대가 있었다. 건물 뒤편 비상계단, 카메라가 한 대뿐, 그것도 고장난 듯 보였다. 깜빡이지 않았다. 5일째 되는 날, 탄이 연락했다. 박씨 만났어요. 내부자요? 네, 경비원. 이름은 소반.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믿을만합니까? 돈만 주면요. 얼마 원합니까? 2,000달러. 맞네요. 위험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만나죠. 다음날 저녁, 한적한 술집, 탄관하는 구석에 앉았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30대 초반, 마른 체구, 긴장한 표정, 소반이었다. 앉으세요. 그가 앉았다. 주위를 계속 둘러봤다. 괜찮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탄이 말했다. 빨리 합시다. 소반이 말했다. 크메르 억양 영어. 돈 가져왔어요? 나는 봉투를 꺼냈다. 테이블 밑으로 건넸다. 소반이 확인했다. 반만 있네요. 나머지는 일 끝나고요. 안 돼요. 전부 지금. 안 됩니다. 그런 거래 없어요. 그가 일어나려 했다. 앉으세요. 내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다. 소반이 멈췄다. 나를 봤다. 내 눈을 봤다. 앉았다. 좋아요. 반만. 현명한 선택입니다. 뭘 원해요? 출입증 하나. 그리고 내부 정보. 무슨 정보? 서버실 위치, 경비 동선, 비상 탈출로. 소반이 생각했다. 서버실은 9층이에요. 관리자만 올라갈 수 있어요. 경비는 1시간마다 순차래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비상구는 뒤편에 있어요. 하지만 알람 있어요. 알람 끌 수 있습니까? 힘들어요. 중앙 시스템이에요. 1층 경비실에서 통제해요. 경비실은요? 항상 한 명 있어요. 밤에도요. CCTV 모니터 보고 있어요. 나는 메모했다. 출입증은 언제 줄 수 있습니까? 3일 후요. 동료 거예요. 휴가 가는 사람. 이름이랑 사진 바꿀 거예요. 좋습니다. 하지만. 소반이 망설였다. 하지만? 위험해요, 정말. 9층은 특별해요.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왜요? 디렉터가 거기 있어요. 가끔. 그리고 특수 경비원들. 총 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건요? 한 가지 더. 소반이 주위를 봤다. 목소리를 더 낮췄다. 요즘 분위기 이상해요. 무슨 뜻입니까? 뭔가 준비하는 것 같아요. 뭘요? 몰라요. 하지만 직원들 움직임이 많아요. 서류 태우고 컴퓨터 옮기고 마치 도망갈 준비 같아요. 심장이 빨라졌다. 언제부터요? 일주일 전부터요. 일주일. 내가 움직이기 시작한 때 그들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를요? 소반이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오리온은 무서워요. 알고 있습니다. 소반이 일어났다. 3일 후 여기서 만나요. 같은 시간. 출입증 줄게요. 알겠습니다. 그가 나갔다. 나와 탄만 남았다.
믿을 수 있을까요? 탄이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도 서둘러야 해요. 언제 들어갈 거예요? 출입증 받는 즉시 3일 후요. 준비됐어요? 아니요. 하지만 해야죠. 탄이 술을 마셨다. 박 씨. 네? 제가 같이 갈게요. 안 됩니다. 아직 다 낫지도 않았어요. 괜찮아요. 당신 혼자 보낼 순 없어요. 탄. 제발요. 저도 빚이 있어요. 그들한테. 나는 그를 봤다. 단호한 눈빛. 알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고맙습니다. 술집을 나왔다. 밤에 프놈펜. 네온사인들이 깜빡였다. 오토바이 소리, 음악 소리, 평범한 밤. 하지만 3일 후엔 달라질 것이다. 모든 게 끝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끝나거나. 호텔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갔다. 침대에 앉았다. 지민의 노트를 꺼냈다. 다시 읽었다. 아빠, 미안해. 나는 구할 수 없어. 아니다, 지민아. 3일 후면 안다. 내가 너를 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함께 죽을 수 있는지,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함께라면. 휴대폰이 울렸다. 사라 정이었다. 박 씨 준비됐어요? 언론 연결해놨어요. 로이터, BBC, 알자지라. 증거만 있으면 바로 보도해요. 알겠습니다. 3일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당신이 죽으면 이 모든 게 끝나요. 살아남으세요. 그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창밖을 봤다. 오리온 건물이 보였다. 멀리 12층 유리 건물. 불이 켜져 있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다. 저 안에 지민이 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 3일 후 나는 저기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챕터 10 종료. 다음 챕터 11에서 계속됩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철민은 출입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리온 건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곳엔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일 후 같은 술집 밤 9시 소반이 늦게 도착했다. 얼굴이 창백했다. 땀을 흘리고 있었다. 괜찮습니까? 아니요. 동료가 죽었어요. 출입증 빌려준 경비원이요. 오토바이 사고래요. 하지만 사고가 아니에요. 브레이크가 끊어졌어요. 그들이 죽인 거예요. 심장이 철렁했다. 출입증은요? 소반이 봉투를 꺼냈다. 여기요. 하지만 쓰지 마세요. 위험해요. 나는 나머지 돈을 건넸다. 들어가지 마세요, 박 씨. 경계가 심해졌어요. 그리고 당신 딸, 제이도 위험해요. 무슨 뜻입니까? 관리자들 교체하고 있어요. 한국인들은 라오스로 보내거나 아니면 그가 목을 그었다. 제이는 이번 주 안에 사라질 거예요. 더 기다릴 수 없었다. 내일 밤 들어갑니다. 소반이 일어났다. 행운을 빌어요. 저는 내일 프놈펜 떠나요. 여기 더 있으면 저도 죽어요. 그가 나갔다. 다음날 저녁 오후 8시 나와 타는 회사원 차림으로 준비했다. 출입증을 목에 걸었다. 가방에는 노트북, USB, 권총. 준비됐어요? 네, 갑시다. 오리온 건물 정문. 경비원에게 출입증을 보여줬다. 야근이에요. B. 통과. 로비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잠깐만요. 경비원이 다가왔다. 당신 누구죠? 7층 직원이에요. 새로 왔어요. 경비원이 무전기를 꺼냈다. 잠깐, 확인 좀. 탄이 그의 목을 쳤다. 쓰러졌다. 다른 경비원에게 주먹을 날렸다. 빨리! 엘리베이터에 탔다. 9층 버튼. 들켰어요. 알아요. 서둘러야 해요. 9층 도착. 복도는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끝에 서버실 문. 출입증을 댔다. 빨간불. 접근 거부. 자물쇠 도구를 꺼냈다. 1분 후 열렸다. 들어가요. 서버실. 큰 방. 서버 렉들. 컴퓨터를 켰다. USB 해킹 프로그램 실행. 15분 후 로그인 성공. 파일 복사 시작. 20분 걸려요. 밖에서 발소리. 많은 발소리. 온다. 탄이 문을 잠갔다. 쾅. 열어. 경찰이다. 문이 부서지기 시작했다. 복사 진행률 50%, 60%. 쾅. 문이 깨졌다. 경비원들이 총을 들고 들어왔다. 손 들어. 70%, 80%. USB 빼. 경비원이 다가왔다. 탄이 막았다. 밀려 넘어졌다. 90%, 95%. 경비원이 내게 총을 겨눴다. 마지막 경고다. 100% 완료.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다. 늦었어요. 경비원이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멈춰. 뒤에서 여자 목소리. 모두가 돌아봤다. 지민이었다. 챕터 11 종료. 다음 챕터 12에서 계속됩니다. 지민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구할까요? 아니면 조직을 선택할까요? 최후의 선택이 다가옵니다. 지민이 서 있었다.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 표정은 차갑고 평온했다. 총 내려. 그녀가 경비원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제이, 내려라고. 경비원들이 총을 내렸다. 지민이 안으로 들어왔다. 나를 봤다. 아빠, 지민아. 왜 왔어요? 말했잖아요. 그만하라고.
널 구하러 왔다. 구하러? 그녀가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나는 구할 필요 없어요. 탄이 일어났다. 제이 씨, 당신도 알잖아요. 이게 지옥이라는 거. 지민이 탄을 봤다. 알아요. 하지만 지옥에도 위계가 있어요. 바닥에 있을 수도 있고 꼭대기에 있을 수도 있죠. 나는 꼭대기를 선택했어요. 그게 생존이에요. 나는 주머니에 USB를 만졌다. 지민아, 내 일기 읽었다. 그녀의 표정이 흔들렸다. 뭐라고요? 소영이가 줬다. 네, 노트. 거기 다 써있더라. 진짜 내 마음이. 침묵. 그건 옛날 일이에요. 일주일 전 일이다. 사람은 변해요. 빨리요. 아니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너는 안 변했어. 그냥 숨기고 있을 뿐이야. 고통을요. 지민이 고개를 돌렸다. 아빠는 몰라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매일 어떻게 사는지. 알아. 어떻게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녀가 나를 봤다. 뭐라고요? 나도 35년 전, 내 나이였을 때 선택해야 했어. 살기 위해. 동료를 버릴지, 아니면 함께 죽을지. 지민이 눈을 크게 떴다. 나는 살았다. 동료 셋을 버리고 혼자 돌아왔어. 그 후 35년. 매일 그들 얼굴이 보였어. 꿈에서, 거울에서. 그게 생존의 대가야. 눈물이 났다. 지민아, 나는 내가 나처럼 살길 원하지 않아. 35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혼자 살길 원하지 않아. 지민의 눈에도 눈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나는 이미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할머니들을 울렸어요. 가족들을 파괴했어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래도 멈출 수 있어. 지금. 어떻게요? 나는 USB를 꺼냈다. 이게 증거야. 오리온의 모든 범죄. 이걸 세상에 알리면 이 지옥이 무너져. 그리고 너도 자유로워져. 지민이 USB를 봤다. 자유? 감옥에 가는 게 자유예요? 나도 범죄자예요, 아빠. 이 데이터엔 내 기록도 있어요. 알아. 그래도? 그래도 이게 맞아. 숨어 사는 것보다 벌을 받는 게 나아. 그게 진짜 자유야. 지민이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이상주의자예요. 현실은 달라요. 뒤에서 박수 소리. 모두가 돌아봤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50대 초반. 양복 차림. 메콩강변에서 본 그 남자. 감동적이네요. 그가 말했다. 부녀 상봉. 당신은 디렉터라고 불러요. 진짜 이름은 중요하지 않죠. 그가 지민에게 다가갔다. 제이, 잘했어. 그들을 여기까지 유인했지. 내 심장이 멈췄다. 뭐라고? 지민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아빠. 지민아. 소반이 말했을 때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올 거라는 걸. 디렉터가 웃었다. 우리는 기다렸어요. 당신이 증거를 모으길, 그리고 여기 오길. 왜? 당신을 제거하기 위해서죠. 조용히. 여기서. 아무도 모르게. 그가 손짓했다. 경비원들이 총을 다시 들었다. 그리고 제이도. 디렉터가 지민을 봤다. 이제 필요 없어. 한국인 관리자는 중국인들이 더 효율적이거든. 지민이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너도 제거 대상이야. 오늘. 여기서. 아버지와 함께. 아니. 미안하지만 그래. 너는 이용당한 거야. 디렉터가 경비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둘 다 죽여. 조용히. 시체는 메콩강에. 경비원들이 총을 겨눴다. 나는 지민을 봤다. 그녀도 나를 봤다.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요, 아빠. 괜찮아. 나는 내가 미안하지 않아.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살아남으려 했으니까. 이제 함께 싸우자. 마지막으로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움직였다. 그녀가 가장 가까운 경비원을 쳤다. 총이 떨어졌다. 나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다. 쐈다. 경비원 하나가 쓰러졌다. 탄도 움직였다. 목발로 다른 경비원을 쳤다. 혼란. 총소리. 비명. 디렉터가 도망쳤다. 막아. 나는 쫓았다. 복도로. 디렉터가 뛰었다. 비상계단으로. 나도 뛰었다. 계단을 내려갔다. 8층, 7층, 6층. 숨이 찼다. 62세 몸.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5층. 디렉터가 문을 열었다. 복도로 나갔다. 나도 따라갔다. 서. 총을 겨눴다. 디렉터가 멈췄다. 손을 들었다. 천천히 돌아봤다. 박 씨. 쏘지 못할 거예요. 왜요? 당신은 살인자가 아니니까. 틀렸어요. 나는 살인자예요. 35년 전부터 방아쇠를 당겼다. 탕. 디렉터의 다리. 그가 쓰러졌다. 비명을 질렀다. 다음은 머리예요. USB 어디 있어? 주머니. USB를 확인했다. 있었다. 일어나. 못 일어나. 기어. 디렉터가 기었다. 비상계단으로. 뒤에서 발소리. 지민과 탄이 왔다. 아빠. 괜찮아. 탄은요? 살았어요. 경비원들은? 제압했어요. 좋아. 나가자.
1층까지 내려갔다. 뒷문으로.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 자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이렌 소리. 경찰이 오고 있었다. 차. 탄이 소리쳤다. 주차장에 차 한 대. 뛰었다. 차 문을 부쉈다. 시동을 걸었다. 모두 탔다. 차가 출발했다. 경찰차들이 도착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떠났다. 프놈펜 거리. 밤의 도시. 네온사인들이 스쳐갔다. 어디 가요? 지민이 물었다. 한인회. 거기서 증거를 넘겨요. 사라 정에게. 그리고 나는 그녀를 봤다. 우리는 끝이야. 경찰이 올 거야. 한국으로 송환될 거고 재판받을 거야. 하지만 괜찮아. 우리는 함께니까. 지민이 울었다. 미안해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미안해. 29년 동안 곁에 없어서. 이제는 함께야. 끝까지. 차는 계속 달렸다. 밤의 프놈펜을. 자유를 향해. 아니, 정의를 향해. 한인회 사무실. 새벽 2시. 우리는 도착했다. 김태수가 문을 열었다. 박씨, 무슨 일이?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빨리요. 들어갔다. 문을 잠갔다. 지민은 구석에 앉았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타는 다리를 절뚝였다. 상처가 다시 벌어졌다. 사라정에게 연락하세요. 김태수에게 말했다. 지금이요? 지금이요. 김태수가 전화했다. 5분 후 사라가 도착했다. 숨을 헐떡였다. 무슨 일이에요? 증거 있어요. USB를 건넸다. 이게 뭐죠? 오리온의 모든 것, 피해자 명단, 거래 기록, 범죄 증거 전부. 사라가 USB를 받았다. 노트북을 꺼냈다. 꽂았다. 파일을 열었다. 눈이 커졌다. 세상에. 이게 다 진짜예요? 네. 수천 명이에요.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송금 기록만 수백억 원. 이건 국제적 스캔들이에요. 바로 보도할 수 있습니까? 네. 언론사들 대기 중이에요. 1시간 안에 전 세계로 나갈 거예요. 좋습니다. 사라가 나를 봤다. 박씨, 당신 영웅이에요. 아니요. 그냥 아버지예요. 지민을 봤다. 늦게라도 아버지가 된 거죠. 사라가 지민을 봤다. 당신이 박지민? 지민이 고개를 들었다. 네. 당신도 피해자군요. 아니요. 지민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가해자예요. 이 데이터에 내 기록도 있어요. 나는 벌 받아야 해요. 사라가 한숨을 쉬었다. 복잡하네요. 하지만 법이 판단할 거예요. 당신의 상황도 고려될 거고요. 상관없어요. 지민이 말했다. 나는 준비됐어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 가까워지고 있었다. 경찰이에요. 김태수가 창문을 봤다. 벌써? 오리온이 신고했나 봐요. 사라가 USB를 챙겼다. 제가 나갈게요. 뒷문으로. 이 증거는 지켜야 해요. 가세요. 사라가 나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경찰이다. 문 열어. 나는 지민을 봤다. 준비됐니? 네, 아빠. 탄이 말했다. 박씨 영광이었어요. 나도요, 탄. 함께 싸워줘서 고마워요. 문이 부서졌다. 경찰들이 들어왔다. 총을 들고 있었다. 모두 손 들어. 우리는 손을 들었다. 한 경찰이 다가왔다. 박철민? 네. 체포한다. 불법 침입, 폭행, 총기 사용. 수갑이 채워졌다. 지민에게도, 탄에게도. 나갈 준비해. 경찰차로 끌려갔다. 뒷좌석에 앉았다. 지민이 옆에 앉았다. 차가 출발했다. 창밖을 봤다. 프놈펜의 새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다. 아빠, 지민이 말했다. 네? 후회해요? 뭘? 나를 찾으러 온 거요. 이렇게 됐는데. 아니, 단 1초도 후회 안 해. 왜요? 너와 함께니까, 처음으로. 지민이 내 어깨에 기댔다. 나도요, 아빠. 나도 후회 안 해요, 처음으로. 아빠가 곁에 있으니까 눈물이 났다. 하지만 행복했다. 62년 인생에서 처음. 진짜 행복이었다. 경찰서 도착. 유치장에 갇혔다. 지민은 다른 방. 여자 수감자 구역. 타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는 혼자 남았다. 작은 방. 침대 하나. 창문 하나. 밖이 보였다. 하늘이 완전히 밝았다. 아침이 왔다. 새로운 날. 휴대폰은 압수당했다. 시계도. 시간을 알 수 없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이 열렸다. 한 경찰이 들어왔다. 박철민. 네. 면회인. 누구입니까? 한국 대사관. 면회실로 갔다. 유리 너머로 한 남자. 40대 후반. 양복 차림. 박철민 씨? 네. 저는 대사관 영사입니다. 상황 들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복잡합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당신을 기소하려 해요. 하지만 국제 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넘긴 증거. 1시간 전 세계에 보도됐어요. BBC, CNN, 알자지라. 한국 언론도 난리예요. 오리온 네트워크 스캔들.
캄보디아 정부 비호 의혹, 유엔이 조사단 파견한대요. 가슴이 뛰었다. 그럼 오리온은 무너졌어요. 건물 폐쇄됐고 직원들 전부 구조됐어요. 한국인 17명, 중국인 43명, 대만인 12명 모두 보호받고 있어요. 그리고 디렉터는 체포됐어요. 병원에서요. 당신이 쏜 총상 치료받다가 국제 수배 중이었대요. 진짜 이름은 장웨이. 중국 공안 출신. 10년 전부터 도망 다녔대요. 이제 끝났어요. 안도감이 밀려왔다. 제 딸은요? 박지민 씨? 그녀도 보호받고 있어요.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고요. 재판은 한국에서 받을 거예요. 하지만 정상 참작 가능성 높아요. 강요된 범죄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도 송환될 거예요. 일주일 안에 재판은 받을 겁니다. 알고 있어요. 불법 행위했으니까요. 하지만 여론이 당신 편이에요. 영웅이라고 해요. 딸을 구한 아버지, 그리고 수백 명을 구한 사람. 영웅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일 뿐이에요. 영사가 웃었다. 그게 영웅이죠. 면회가 끝났다. 유치장으로 돌아왔다. 창문을 봤다. 프놈펜의 하늘, 구름이 흘러갔다. 자유로웠다. 나는 갇혔지만 마음은 자유로웠다. 처음으로 35년 만에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1987년 나진항. 미안하다. 너희를 버렸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엔 아무도 버리지 않았다. 딸을 구했다.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다. 너희도, 나도.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편히 잤다. 악몽 없이. Chapter 13 종료. 다음 Chapter 14에서 완결됩니다. 6개월 후 한국으로 돌아온 철민과 지민. 하지만 라오스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시스템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동했을 뿐입니다. 6개월 후 서울 구로구 빌라 3층.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15평짜리 방. 변한 게 없었다. 먼지만 쌓였다.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들어왔다. 재판은 끝났다. 집행유예 2년. 불법 출국, 총기 사용. 하지만 정상 참작. 언론은 나를 영웅이라 불렀다. 나는 그저 피곤했다. 지민도 돌아왔다. 그녀의 재판도 끝났다.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강요된 범죄 인정. 피해자이자 가해자. 회색지대. 그녀는 지금 상담을 받고 있다. 트라우마 치료. 일주일에 3번. 천천히 회복 중이다. 우리는 일주일에 1번 만난다. 밥을 먹는다. 말은 많지 않다. 하지만 함께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었다. 지민이었다. 아빠. 들어와. 그녀가 들어왔다. 예전보다 밝아 보였다. 커피 줄까? 네. 커피를 끓였다. 함께 앉았다. 요즘 어때? 괜찮아요. 상담 도움 돼요. 좋구나. 아빠는요? 나도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프놈펜의 총소리, 지민의 눈물, 디렉터의 비명.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아빠. 응? 고마워요. 뭐가? 날 포기하지 않아서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포기했어요. 가족들도. 하지만 아빠는 끝까지 왔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는 내 딸이야. 영원히. 지민이 울었다. 하지만 이젠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받았다. 여보세요. 박씨? 낯익은 목소리. 사라 정이었다. 사라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세요? 네, 그런데 전화한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라오스에서 연락 왔어요. 심장이 뛰었다. 무슨 일입니까? 새로운 조직이 생겼대요. BNT 안에. 이름은 폴라리스 디지털. 하지만 운영 방식은 오리온이랑 똑같대요. 침묵. 박씨? 들었습니다. IOM에서 조사 중이에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요. 내부 정보가 필요한데 제가 갈 수는 없어요. 집행유예 중이라서요. 알아요. 그냥 알려드리려고요.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지민이 나를 봤다. 무슨 일이에요? 라오스에 새 조직이 생겼대. 오리온처럼. 지민의 표정이 굳었다. 또. 그래, 또야. 시스템은 안 죽어. 장소만 바꿀 뿐이지. 어떡해요? 모르겠다. 나는 더 이상 못해. 늙었어. 그리고 집행유예도 있고. 창밖을 봤다. 서울의 하늘. 회색빛이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해. 계속 싸워야 해. 안 그러면 또 피해자가 생겨. 지민이 말했다. 내가 할게요. 뭐? 내가 라오스 갈게요. 안 돼. 왜요? 위험해. 알아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안에 있었으니까. 지민아. 아빠. 그녀가 나를 똑바로 봤다. 나는 빚이 있어요. 수백 명한테 내가 다치게 한 사람들. 이번엔 내가 구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그게 내 속죄예요. 나는 그녀를 봤다. 29세 여자.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다. 혼자는 안 돼. 알아요. 도와줄 사람 있어요. 누구? 소영 언니요. 그리고 탄 아저씨. 탄도 연락했어요. 라오스 간다고. 복수하러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정말 갈 거니? 네. 말려도? 네. 웃음이 났다. 나 닮았구나. 고집이. 아빠 딸이니까요. 나는 책상으로 갔다. 서랍을 열었다. 낡은 수첩을 꺼냈다. 이거. 뭐예요? 내 연락처들. 35년 동안 모은 거야. 동남아 전역. 필요하면 써.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지민이 받았다. 고마워요, 아빠. 조심해라. 그리고 꼭 살아서 와. 약속할게요. 그녀가 일어났다. 언제 떠나니? 다음 주요. 준비 좀 하고. 알겠다. 문 앞에서 그녀가 돌아봤다. 아빠. 응? 사랑해요. 62년 인생에서 처음 듣는 말. 눈물이 났다. 나도 사랑한다. 많이. 그녀가 나갔다. 나는 창가에 섰다. 지민이 거리를 걸어갔다. 작은 모습. 하지만 당당했다. 휴대폰을 꺼냈다. 사라에게 문자를 보냈다. 라오스 조사. 제 딸이 돕겠답니다. 연락 부탁합니다. 답장이 왔다. 감사합니다. 조심하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박씨. 당신도 언제든 오세요. 문은 열려 있어요. 나는 웃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한강이 보였다. 멀리 물이 흐르고 있었다. 끝없이 메콩강처럼. 강물은 항상 흐른다. 위에서 아래로 멈추지 않고. 시스템도 그렇다. 무너뜨려도 다시 생긴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장소에서. 하지만 싸움도 계속된다. 누군가는 계속 싸운다. 나처럼, 지민처럼, 탄처럼, 소영처럼. 우리는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왜냐면 강물도 멈추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 노트북을 켰다. 뉴스를 봤다. 라오스 비엔티안 새로운 사기 조직 의혹. 한국인 피해자 신고 접수. 기사를 읽었다. 또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지민이 있다. 그리고 나도 있다. 멀리서라도 언제든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내일 또 뜰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다. 끝까지. 강물이 흐르는 한